당일날 부산 치안감을 먼저 교체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송치안감으로 바뀌는데, 그러니까 뭐 송치안감 체계에는 송치안감이 시위 전문으로 막는 사람이라서 교체했다고 그 얘기해 주셨는데, 그 빠르게 그 경찰의 지휘부를 교체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닐까? 시위 초동지라면 실패했으니까 빨리 긴급 대응을 하려면 바꿔야지. 당시 구자춘 내무장관이지. 이 사람 아주 과단성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5.16 주체 세력입니다. 그 경력에 보면은 그 전에 서울시장을 오래 했어요. 지하철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경북지사. 항상 박정희 대통령이 매우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사도 과감하게 할 수 있었겠죠. 언론 같은 경우에 선생님 기자 그 김탁돈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당시에 진짜 시민들한테 위협을 당할 정도로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아주 적대적이었지. 시위대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시위라는 것 자체가 데몬스트레이션 아니에요.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 아니에요. 시위라는 것은 보여준다는 뜻이고, 보여주려면 언론에 보도가 돼야 효과가 있는 게 시위 아닙니까? 근데 언론이 시위를 보도 안 하면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요사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러고 이미 그때 일종의 유신체제가 72년 10월 17일 그때가 이제 7년이 흘러다가 보니까 아주 이게 통제가 강화되는 시기가 75년 월남 패망 이후입니다. 월남 패망 이후 75, 76, 77, 78, 79 요 기간에 가면은 아주 언론 통제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시위는 보도 못한다 이렇게 돼요. 시위는 보도 못한다. 그럼 기자들도 시니컬해져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나 보도 못하더라도 취재하고 기록을 남겨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됐어. 그 계엄 상황에서의 검열은 그때 당시 처음 받아보셨어요. 계엄의 검열. 군 허가를 받았. 그 전에 됐었죠. 유신 선포한 다음에 네. 언론 검열. 계엄령 표면은 무조건 언론 검열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신 선포 72년 10월 17일. 그 다음에 부마 사태. 그 다음에 12월 또. 그 보니까 몇 시까지 기사를 갖고 들어와라 뭐 이렇게 시간표도 정해져 있고 그렇던데, 당시 신문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계엄 상황에서. 계엄 상황에는 뭐 군대가 나와서 쫙 하니까 거기에 협조를 해줘야지.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은 없었지. 살벌했겠네. 살벌했다는 느낌 별로 안 드는데. 살벌했다는 느낌. 누가 또 살벌할 정도 같으면 시위를 해가지고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체포는 한 1000명쯤 체포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부상자도 없었고, 그래서 광주 사태처럼 뭐 살벌했다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은 하지 말라는 취재 다 하셨던데요. 그 당시에. 취재가 뭔대로 하지. 설치를 못하니까. 그러나 11.6 사건 나고 나서 이거는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11.6 사건을 안 났으면 부마 사태는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40주년 하는 것도 11.6 사건의 원인이 되었다는 그 점이지. 그래서 11.6 사건에 대해서, 부마 사태에 대해서 이 정권은 어떤 대응을 보였느냐 하는 걸 제가 이 책에 쓴 거고, 내가 처음 썼을 때는 부산에서 기자섭을 했기 때문에 시위의 과정에 대해서 현미경처럼 들이대고 썼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발표하려고 하더라도 완전 전두환 정권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것도 쓰지 못해요. 전두환 정권 때는 또 부마 사태에 대해서 못 썼습니다. 부마 사태에 대해서 글을 쓸 수 있었던 게요, 85년 2.1 총선 다음에. 그것도 내가 제일 처음 썼고, 부마 사태에 대해서 내가 제일 처음 쓴 기자가 저입니다. 월간 조선. 1985년 5월일 거예요. 5월. 그게 부마 사태를 처음 썼고, 그거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85년 5월로.
그때까지는 부마 사태도 공수 사태는 또 이미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부마 사태는 완전히 금기가 돼 있었죠. 그러다가 85년부터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니까 언론 자유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부마 사태를 쓰니까 11억 사건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11억 사건을 쓰니까 그다음부터 광주 사태도 쓰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 자유가 막 확대가 됩니다. 그게 당시에 가장 언론 자유를 만끽한 매체가 월간조선하고 신동아입니다. 이 신문보다도 신문은 통제가 심했는데 잡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이런 다큐멘터리나 스토리나 내막이나 비화 기사를 막 쓰도록 했다. 또 많이 쓰면은 책이 막 풀려요. 그래서 이 금기를 깬 게 월간조선하고 신동아 또 둘이 경쟁을 하면서 부마 사태를 쓰게 되고 11.6을 쓰게 되고 광주 사태를 쓰게 되고 마지막까지 못 쓴 게 하나 있어요. 마지막까지. 그게 바로 12.12 사건입니다. 12.12 사건은 언제부터 쓸 수 있었느냐? 87년 6.29 쓰는 다음부터. 그 알겠죠? 그러면 그때 증언들을 다 확보하셨습니까? 그 청와대 회의까지도 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 여러 사람 만나서 여기 서울에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나고 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는 전두환 정권인데 전두환 같은 경우는 부마 11.6이나 부마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다면 부마에 대해서 그렇게 뭐 광주나 12.12면 조금 취재하는데 그걸 알리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부마가 안 알려졌어요? 한두 번이지. 부마 사태, 11.6, 광주 사태. 그럼 12.12 사건은 시기적으로 봅니까? 11.6 다음에 12.12거든. 그러니까 부마 사태, 11.6 사건, 12.12 사건, 그 다음에 광주 사태. 이 네 개가 다 연관된 사건 아니에요. 그죠? 앞에 뒤가 이 기성전결로 연결이 된다. 제일 앞에 있는 게 그래, 부마 사태지. 그러니까 부마 사태가 그 뒤에 세 사건을 일어나도록 만든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부마 사태가 맨 문제. 그런데 가장 지금 적게 취급되지. 그죠? 광주 사태 또는 11.6에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역사성을 제대로 이번에 다큐멘터리 찍을 때 여기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87년 6.29 선언의 촉발점이 부산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 지금 이 부마에서 사망자가 없었다를 사실 계엄군이 스스로 잘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계엄 전사에 보면. 그렇게 예. 근데 지금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직 확정은 안 났지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주목해서 봤던 것이 계엄 사령관이 그 발포에 대해서는 엄명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성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이 부분이 사실 광주와 차별화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그때 계엄 사령관이 박창근 네. 군수기 사령관이죠. 네. 네. 그 박창근 씨가 그때 총무처 장관도 한 분이고 네. 아주 그 젠틀맨입니다. 사람 훌륭한 분이에요. 또 6.25 때 고지전에서 아주 전투를 잘한 분이고요. 그러니까 저런 발포 명령이나 이런 거는 이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이 그 중요성을 알아요. 발포 명령을 잘못 내리면 총 쏘는 사람도 어떤 때는 불안해가지고 막 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합리적인 걸 내렸다고 나는 봅니다. 박창근 당시의 중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발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쓴 사람과 사실은 광주에서의 계엄군도 베트남 전쟁을 치러봤고 이런 사람 죽이는 일을 했던 군인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는데 광주에서는 발포가 났단 말입니다. 총을 쐈단 말이에요. 발포 명령은 없었죠. 예. 광주 사태는 발포 명령이 없어요. 발포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하죠. 광주 사태는 그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때 발포는 1980년 5월 21일 정오 무렵에 전남도청을 지키고 있던 공수 11여단
향해서 차량으로 돌진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공수부대원 한 명이 깔려서 현장에서 적사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식탄을 갖고 있던 장교, 그때 식탄을 갖고 있던 사람은 장교라고 해요. 장교가 그 차량을 향해서 쏜 것이 최초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격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시민들도 무장을 했어요. 총을 발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게 상호사격이 된 거지. 잠시만 화업점 좀 주세요. 하나 둘 셋. 끊었다가 하나 지금 오케이. 조금만 더.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는 이제 그때 참여했던 시민들을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당시에 이제 아직 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는 분도 많아요. 부마의 고문이라든가 그때 당시에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그 시위 참여자들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들은 왜 그랬으면 이분들은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마에 대해서 아예 뭐 광주나 이런 거면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아예 못 나서시는 분들. 내 생각은 가호행위가 있었다면은 진압 과정에서 가호행위는 없었고 진압이라는 것은 원래 과격하게 하는 게 진압 아니에요. 온건하게 하는 건 설득이지 진압이라고 그러지. 물리력을 과하게 항상 하는 게 진압인데 다만 공소부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공소부대원들이 아주 무리한 그 진압 행위를 했어요. 그건 내가 쓴 부마 사건의 유고에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 얻어맞은 사람들 이야기를 공소부대가. 그런데 공소부대는 그걸 또 잘했다고 평가를 했다는 거지. 진압을 잘했다는. 그런데 이게는 시민들 입장은 그때 저 언론사에 전화가 많이 왔어요. 나도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지나가다가 잡혀가지고 얻어맞았다고 한다는 그런 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 공수부대가 진압용 부대가 아니라는, 공수부대는 시위 진압용 부대가 아니라고. 공수부대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지. 이 부대를 진압용으로 투입하면 참 위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했다고요. 그런데 광주에 투입한 게 거의 잘못된 거라고. 광주 사태의 비극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공수부대를 거기 투입하면 안 돼. 경찰을 출입하든지 평소에 다른 부대를 훈련시켜서 투입해요. 그래서 그런 집단부터가 있었어. 무리한부터가 있었어. 그 다음에 수사. 그죠? 수사 과정에서 아마 상당히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되는데 몇 내 증언도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빼면은 뭐 일반 경찰이 지나갈 때 가혹행위라고 부를 만한 것이 난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죠. 근데 통칭하면 국가폭력이지 않습니까? 그 당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가가 좀 사과를 하거나 보상을 하거나 해줘야 되지 않을까? 계엄령이 뭐 이 자체가 다 국가폭력이고 국가폭력이 공권력이란 말인데 부마에서는 어떻게 이게 보십니까? 40주년이 지났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부마 이상하게 다른 나는 부마 사태를 가혹행위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정도의 공권력 행사는 비판받을 정도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광주 사태와 연결시키는 거고. 아니 광주랑 상관없이 지금 상관없이 이제 뭐야 수사할 때 뭐 고문이 있어가지고 뭐 몸이 상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개별적 차원이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집회 그러니까 일단 불법 집회잖아요. 불법 집회고 또 불법 폭력 집회죠. 거기에 대한 계엄령 선포에서 이루어진 진압 과정에서 뭐 사람 죽은 게 없어요. 죽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요구를 정확하게 이제 형법이든 민법이든 민사든 형사든 어쨌든 보상을 이야기하고 40주년이 지났는데 그분들이 막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우리는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이 사회는. 근데 부마 사태에 대한 성격 규정인데 광주 사태는 이게 국민 저항권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재판에서. 그리고 진압한 게 오히려 반란 행위가 된 거예요. 진압 행위가. 부마 사태는
광주 사태와 법적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금화 사태를 진압했다 해가지고 뭐 감옥에 보낸 사실이었거든. 법적 성격이 달라요.